박성호는 텅 빈 안방에 홀로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집안의 고요함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그 사진에서 며느리 미나도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만큼은 제대로 키웠지요.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외아들 준호는 성호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성호와 아내 정희는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몸에 밴 성호에게 아들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자 가문을 이어갈 후계자이며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이니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하는데.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성호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고 명절이면 일찍 와서 차례상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준호가 데려온 며느리 최미나. 미나는 성호가 처음 본 순간부터 특별했습니다. 명문사범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그녀는 똑똑하고 당당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도 예의 바르되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오빠가 늘 부모님 자랑을 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미나의 첫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성호가 기대했던 전통적인 며느리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성호는 며느리라면 좀 더 수줍고 조심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미나는 정말 훌륭한 여성이에요. 정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주 말했습니다. 교사라서 아이들도 잘 가르칠 것 같고요. 성호도 처음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첫 1년은 모두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성호 부부의 제안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혼자 살면 외롭잖아. 우리와 함께 살면서 천천히 독립을 준비해도 늦지 않아. 성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도움을 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엔 감사해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아버님 아침상부터 차리는 게 며느리 도리지. 정희의 말에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7시에 출근해야 해서 6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럼 5시 30분에 일어나면 되잖아. 미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며느리가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시부모를 공경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며느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고 주변의 며느리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부심도 있었고 자신의 일과 가정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미나야, 준호 와이셔츠는 손빨래로 해야 해. 세탁기로 하면 금방 망가져.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세탁기 기능이 좋아져서 울코스로 하면 괜찮아요. 제가 늘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지. 미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호의 기대였습니다. 그는 미나가 퇴근 후에는 온전히 며느리 역할에 집중해 주길 바랐습니다. 미나는 언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야? 성호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아직 계획이. 미나가 말하려는데 성호가 끊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가져야 해. 손자 보는 게 우리 소원이거든. 미나는 준호를 바라봤지만 준호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시부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유롭게 잡을 수 없었고
주말에는 항상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준호 오빠,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나가 어느 날 밤 준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물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지만 저를 저로 살게 해주세요. 준호는 곤란했습니다.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따로 살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분가는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성우와 정희는 아쉬워했지만 젊은 부부의 독립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젊은 부부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성우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성우 부부는 준호 부부의 새 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적금을 모두 털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부터 가전제품, 가구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성우가 물었을 때 준호와 미나는 감격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 인연은 좋았습니다. 준호 부부는 주말이면 찾아왔고 명절에는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미나도 시부모에게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거리를 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수연이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수연이가 성우를 부르며 달려올 때면 성우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자는 성우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미나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더욱 바빠졌고 주말 방문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은 수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서 쉬게 하려고요. 그럼 할머니가 가서 봐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호는 며느리의 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수연이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수연이 한글 교육은 할아버지가 해주겠어. 성우가 제안했을 때 미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희 나름의 교육 방침이 있어요. 내가 35년간 아이들 가르친 경험이 있는데 그건 알지만요. 성우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손자 교육에서도 소외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연아, 할머니가 만든 김치 맛있지? 정희가 물었을 때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는 아직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만든 김치가 너무 짜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성우 부부와 미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우와 정희의 결혼 30주년 기념일. 성우는 일주일 전부터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30년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면 좋겠어. 준호는 처음엔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주말에 출근해야 해요. 성호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우연히 미나의 SNS를 보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미나의 친정에서 열린 미나 어머니 생일 파티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연이까지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걸 봐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성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 오지 못한다던 아들이 장모님 생일 파티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성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정희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뭐요?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성우 부부는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생일이 되어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 가족으로부터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수연이가 가끔 전화할 때만이 성우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오늘도 성우는 빈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외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을. 전통적인 효와 가족애를 믿고 살아온 자신과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시대가 달라진 거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그들이 받아들이는 사랑이 다른 것 같아요.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어지는 거리는 서로의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사건 이후 성호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봤지만 자신의 며느리만큼 속을 썩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준호를 저렇게 만든 거야. 성호는 정희에게 단단히 굳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32년 동안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그녀로서는 며느리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신혼 때부터 전업주부로 살면서 시부모님 수발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님의 아침상을 차렸고 시어머님이 아프시면 밤새 간병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정희네는 정말 효부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처음 시집 올 때는 무조건 시부모님 말씀이 우선이었어. 내 생각, 내 의견 이런 건 아예 생각도 못했지.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성우도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때는 가정보다 부모님 섬기는 게 더 중요했어. 그게 진짜 효도였거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1순위가 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시부모보다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성우 부부의 마음은 점점 괘씸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실 성우와 정희는 미나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미나를 뒷바라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경우였습니다. 미나가 정말 대단하긴 해. 그 어려운 형편에서 혼자 힘으로 저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정희도 처음에는 며느리를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립심과 독립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나는 내가 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살아온 미나에게 시부모의 관심과 도움은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성우가 교육에 대해 조언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수연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나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때 성우는 자신의 35년 교직 경험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성우는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습니다. 손자의 한글 교육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좋은 학습지를 추천하고 교육 방침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반응은 늘 같았습니다. 감사하지만 저의 방식이 있어요. 성우가 더 열심히 도우려 할수록 미나는 더욱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이 성우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성우는 자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자 성우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준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수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미나랑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왔어요. 준호의 말에 성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혼자라도 와줘서 고맙다. 차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기념일 못 간 것 정말 죄송해요. 정말로 회사 일이 급했어요. 그래? 그런데 미나 친정 생일 파티에는 시간이 있었나 보더라. 성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섞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요즘은 SNS라는 게 있어서 다 보인다더라. 성호가 정희가 보여준 사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호의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뭘 잘못했니?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결혼할 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어. 그것도 기꺼이 했어.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속에서 태어난 또 다른 나니까. 아버지.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는 뒷전이고 장인 장모님만 챙기는 게 맞는 일이냐. 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나는 명절만 되면 우리 집 일은 젖혀두고라도 어머니부터 찾아뵀어. 그게 효라고 생각했거든. 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양가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들 하잖아요. 공평하게? 성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희 집 마련해 준 것도 장인어른이 반반씩 내셨나?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간섭이 심하세요. 준호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 직장 일에도 수연이 교육에도 계속 끼어드시잖아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간섭?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자가 걱정돼서 며느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 간섭이냐. 저희도 다 어른이에요.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라. 하지만 부모까지 짐처럼 생각하지는 말아라.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다. 성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오지 않을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편한 대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의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정희의 목소리도 쓸쓸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받은 사랑대로 준 거예요. 다만 그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날 밤 성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된 현실이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성호는 밤새도록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호 부부와 준호 가족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사랑의 표현 방식 때문에 벌어진 깊은 골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호와 정희는 아들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화벨 소리에도 가슴이 뛰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가끔 마트에서 수연이가 좋아했던 과자를 보면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성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수연이가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겠네요. 어느 저녁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제법 컸을 겁니다. 성호도 손자 생각이 안 날 리 없었지만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세상이 무너지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는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성호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트럭이.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정희가 성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바꿔주었습니다. 준호야, 어느 병원이니? 정희의 목소리도 울음 섞여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이에요. 어머니. 수연이가. 준호의 흐느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성호와 정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준호와 미나가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나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준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연이는 어떤가? 성우가 다가서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지난 2년간의 자존심도 화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성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수연이가 깨어나지 않아요. 미나도 정희에게 달려와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잠시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연은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머리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수연아. 정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괜찮을 거야. 우리 수연이 씩씩하잖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의지와 가족분들의 간병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4명의 어른들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손자를 향한 같은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새벽 3시쯤 성호는 조용히 중환자실로 들어가 수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단다. 수연아, 빨리 일어나야 해. 정희와 준호, 미나도 하나둘 들어와 수연을 둘러쌌습니다.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린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수연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고 발생 열흘 후였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정희가 수연아 라고 외쳤을 때 병실에 있던 4명의 어른 모두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이들에게는 기적보다 더 소중한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나는 아들의 교통사고 이후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는 밤마다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말다툼하고 미워하고 한동안 찾아뵙지도 전화드리지도 않았으니까. 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미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수연이가 대신 받는 건 아닐까요? 미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착한 마음을 가진 그녀는 자신들의 못된 마음 때문에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지 밤낮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시부모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싫어하기까지 했으니. 미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준호에게는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6살 때 소아병동에서 보낸 1년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심한 폐렴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호와 정희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에는 연로한 조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효를 다하려는 부모님은 조부모님 또한 부족함 없이 모시려고 애썼습니다. 6살 준호의 눈에는 부모님이 잠도 못 자고 발을 동동 구르며 고생하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점점 상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어린 준호는 나 때문이다 라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때 병동 침대에 누워 준호가 했던 다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부모님께 정말 잘해드리겠다. 그 순수했던 6살의 다짐이 지금 45년이 지나서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병원 밖 어둠 속에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준호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순수했던 초심을 잊고 부모님을 짐처럼 여기게 되었을까?
한편 미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일과 가정을 모두 숨가쁘게 해내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나에게는 시어머니 정희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올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감정기복이 심한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미나는 강인한 멘탈을 유지하면서 장녀로서 두 동생들에게 어머니의 정신적 지주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 셋을 돌보며 산 셈이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 정희는 전업주부로 풍족한 집안을 안정되게 잘 꾸리고 있었습니다. 여성스러운 성품에 전통적인 효부상으로 살림도 부모님도 깍듯이 모시고 자녀도 잘 키워낸 존경스러운 시어머니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아들 집은 내 집의 연장선상이라며 반찬을 들고 연락 없이 문 앞에서 배를 누르기도 했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삶은 전쟁터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성취해야만 했던 미나에게 어머니는 평안하고 풍족한 집에서 여성으로서 현모양처의 삶을 꾸려오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이루어내시고 항상 여유와 우아함이 넘치는 모습이 늘 시간에 쫓겨 허둥거리는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전쟁터처럼 스스로 쟁취해야만 했던 자신과 처지가 달라 보여 부러웠다는 것을 미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자격지심이 피해의식이 되어 시부모님이 은근슬쩍 자신과 친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것이 유교적인 가치관과 합쳐져서 오해는 더욱 깊어졌던 것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크게 다툰 날 자신이 시부모님이 분가할 때 집을 사주실 때 제대로 혼수해오지도 못한 가난한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전해 들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피해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50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그것은 100으로 커져버린다는 걸. 미나는 교육심리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데도 몰랐구나. 시부모님이 객관적으로 주시는 상처되는 말이 2배, 3배 크게 자신의 마음에 상처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미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나는 병실에서 정희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오해했어요. 제 마음속 열등감 때문에 어머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나야, 나도 미안해. 나도 그동안 내가 해왔던 대로 유교적인 잣대로만 너를 봤구나. 내가 직장 생활과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느라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희는 자신이 아들 준호가 6살 때 간병하며 시부모님 삼시세끼까지 챙기느라 자신은 식사도 잠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극한의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미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들도 그때 우리와 똑같은 부모구나. 정희는 비로소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우와 준호도 병원 복도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6살 때 병원에서 했던 다짐을 왜 잊고 살았는지.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도. 성호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미안하다.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그 넷은 서로 솔직하게 그동안 오해했던 것, 잘못했던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참 인간은 약한 존재구나. 수연이 태어나는 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이가 교통사고를 안 당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영영 더 멀어졌을 수도 있는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고 고마워. 미나가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빠, 엄마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성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와의 거리를 잘 지키며 서로를 각자의 한 가정으로 존중하자.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인 것 같다.
그날부터 이들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만날 때마다 진심이 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성호와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이 되는 일은 피로 맺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수연이의 교통사고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준호는 53세가 되어 회사에서 임원 자리에 올랐고 수연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75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했고 정희는 손자의 대학 생활을 챙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온 가족이 참석해 함께 눈물을 흘렸고 준호가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도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미나는 교감을 거쳐 마침내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성호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준호 가족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지만 예전처럼 의무적인 느낌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성호와 정희가 아들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거나 서먹한 기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지혜가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년에 군대 가기 전에 유럽 배낭여행 가고 싶어요. 수연이가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젊을 때 많이 보고 경험해야지. 성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행비가 많이 들 텐데. 수연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용돈 좀 보태줄게. 준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해결할게요. 됐어. 할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성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신 여행 다녀와서 할아버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줘야 한다.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수연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고마웠고 동시에 자신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준호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안 자냐? 성호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도 잠이 오지 않았나 봅니다. 네, 아버지. 그냥 좀 바람 쐬려고요. 아버지도 앉으세요. 부자는 나란히 평상에 앉아 조용한 밤을 함께했습니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가진 것이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솔했습니다. 뭘? 세월이 흐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돼요. 준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키우면서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이제야 정말로 알겠어요. 성호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아플 때, 수연이가 위험한 일을 할 때, 수연이 장래를 걱정할 때, 그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 성호의 목소리도 잔잔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간섭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저를 위한 마음이셨던 거죠. 준호야, 공부해라. 준호야, 건강 챙겨라. 준호야, 좋은 사람 만나라.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사랑에서 나온 거였는데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나한테도 그랬죠. 아버지께서 미나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들을 미나는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저도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 철없었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별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철없었던 아들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평생을 저를 위해 살아오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성호는 그때서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는 꾸짖음이 아닌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아버지니까 알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 용서할 게 뭐 있나. 서로 사랑하면서 가끔 삐걱거리는 게 가족이야. 하지만 저는 너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 다만 그때는 서로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지. 성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말이야. 자기가 당한 만큼만 남을 이해할 수 있나 봐.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 마음도 알겠다는 거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아들아. 성호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도 너도 참 힘들게 살았구나.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시부모 마음도 챙기려 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 이제 됐어. 우리 모두 나이도 들었고 지혜도 생겼으니 앞으로는 서로 편하게 지내자. 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도 지금의 따뜻함도 앞으로의 희망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응. 사랑합니다. 준호의 말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정말 많이. 그날 밤 두 남자는 새벽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추억부터 지금의 근황까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져서야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성호가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가족이 되어서 참 다행이다.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부자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정말 신기한 선물을 줍니다. 상처를 묻기도 하고 이해를 꽃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